독소리 환상남북회에 와주신 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민사회원학팀 이정입니다. 햇새의 동화는 사실 아름답고 환상적이지만 그 배경은 사실 좀 암울하긴 한데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햇새 개인적으로는 환상소설을 보시면 전쟁이 2회 더 계속된다면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 때문에 매도를 당해요. 그래서 작가로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들의 중병으로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데요. 이때 햇새가 환상을 통해서 굉장히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햇새의 환상 동화를 읽다 보면 그 전쟁의 강포함 그리고 어떤 궁극주의, 획일적인 사고관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으면서도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햇새의 어떤 환상, 현실에 반영이 되는 실천적인 측면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거를 오늘 텍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은 정기현 소설가가 들려주는 도시입니다. 도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발전해 가는구나. 어제 새로 가설된 철로 위로 벌써 2번째 기차가 승객과 석탄, 공구와 식료품을 가득 싣고 도착했을 때 엔지니어가 내뱉은 말이었다. 드넓은 초원은 황금빛 햇살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고 숲으로 뒤덮인 높은 산맥은 푸르스름하게 지평선에 걸려 있었다. 들개들과 놀란 초원의 들소들은 황로지에서 작업이 시작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녹색 대지에 석탄과 재와 종이와 양철의 마을이 생겨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초의 대패질 소리가 놀란 대지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첫 번째 사격 소리가 우레소리처럼 울리며 산맥 저쪽으로 쓰러져 갔고, 날쌘 망치질 아래 첫 번째 모르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함석집이 한 채 생겨났고 다음 날에는 목조가 오기,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집들이 세워졌으며 곧 돌로 된 집까지 지어졌다. 들개와 들소들은 멀리 사라져버렸다. 이 지역은 사람의 손에 길들어져 비옥해졌다. 벌써 이듬해 봄에는 곡식으로 가득 찬 들판에 초록색 물결이 넘실댔다. 농가와 가축우리, 헛간들이 그 위로 솟아올랐으며 도로가 황무지를 가로질렀다. 역사가 완성되어 낙성식을 했고 관청과 은행이 생겼다. 불과 몇 달 사이 근방의 자매 도시들이 형성되었다. 이어지는 한 세기의 세월 동안 이 도시는 영광의 절정에 도달했다. 하층 계급의 유혈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사치스러운 풍요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했다. 폭도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대한 석유공장 여러 곳에 방화를 저지른 후 공장과 농장, 마을을 포함한 그 지방의 광범위한 구역이 불타 황폐해졌다. 대량 학살과 공포에 찬 사건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도 도시는 그것을 극복해냈고 평온을 되찾은 몇십 년 동안 서서히 회복해갔다. 그러나 이전의 활기찬 생활과 건설의 열기를 되찾기는 불가능했다. 이 도시가 재난의 나날을 보내는 동안 바다 건너 먼 나라가 급속히 번창했다. 그저 생계나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소음 속에서 완전히 퇴색하지 않는 데 만족해야 했다. 숲은 황폐하게 버려진 넓은 벌판을 조금씩 자신의 푸른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곳에서는 속삭이는 푸른 나무들이 늪을 뒤덮고 저곳에서는 싱싱하고 강인한 침엽수가 자갈밭을 뒤덮었다. 마침내 이 도시에는 한 사람의 시민도 살지 않게 되었다. 거친 불량배들만이 비스듬하게 내려앉은 옛 궁성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옛 정원이나 거리에서 비쩍 마른 염소를 길렀다. 이 마지막 주민들조차 점차 질병과 무지로 죽어갔고 온 산하가 늪지가 된 후 열병이 창궐하여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숲이 산으로부터 평지로 뻗쳐 내려왔다. 호수와 강들이 생겨났다가는 사라졌다.
숲은 자꾸 퍼져나가 서서히 온 땅을, 오래된 길가의 담과 궁전과 사원, 박물관의 유적을 뒤덮어버렸다. 사람 대신 여우와 담비, 늑대와 곰이 이 황무지에 서식했다. 무너진 궁성들 가운데 이제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 위로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 소나무는 불과 1년 전 넓게 퍼져나가는 숲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다시 어린 나무들을 멀리 내려다보게 되었다. 발전해 가는구나. 이 나무 줄기를 쪼고 있던 딱따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외치고는 커져가는 숲과 장엄한 녹색으로 변모해가는 땅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제가 이제 도시를 고른 이유는 맨 처음 그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거랑 마지막에 다시 황무지가 되어서 끝나는 거랑 그 앞과 뒤가 발전해 가는구나, 이 같은 말로.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딱따구리가 얘기를 하는 그 형식이 되게 재미가 있었고, 항상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야기의 힘이 거꾸로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먼저 감각을 하고, 그거를 왜 도움이 될까?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왜 좋아하고 왜 책을 직업으로 삼고 그런 게 살 때 나한테 뭘 주기에 그럴까? 그런 거를 책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막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여기 그 도시의 그 생물, 아주 흥성하고 몰락하기까지, 그것도 2번이나 그 흐름을 반복하는데 거기서 총 한 3번의 도시가 이야기가 되었다, 이런 서술이 나오더라고요. 그 도시가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렸다고 쓰는 서술이나, 그 작가들이 이제 도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거나 시인들이 노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도시 전체가 녹색의 숲에 뒤덮여버리고 나서 이런 도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이렇게 하고, 앞에 2개는 도시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근데 그 뒤에는 영락없이 몰락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근데 마지막의 이야기는 도시 자체가 이야기가 돼서 그냥 숲에 다 뒤덮여서 딱따구리 한 마리가 발전해 가는구나.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몰락인데 딱따구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발전인 그런 전복이 되게 해방감이 있었고, 한 도시가 이렇게 생겨났다가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담은 글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장종환 작가님의 화가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뻔한 작품 선택을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알베르트라는 이름의 화가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그린 그림으로는 열망했던 성공과 명성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물러나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몇 년간 그렇게 노력했다. 그러나 점점 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한 영웅의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주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필요한 일인가? 이런 그림들이 정말로 그려져야 하는가? 그저 산책이나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너나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닐까? 잠시 도취에 빠지고 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 너의 그림으로 너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들은 작업을 촉진시킬 수가 없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알베르트의 그림 그리기는 거의 중단되고 말았다. 술에 취했다가 깨어난 듯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물감 상자를 앞에 두고 마분지를 펼쳐놓았다. 몇 년 만에 다시 앉아서 그림을 그렸다. 일은 계속되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은 다시 들지 않았다. 그는 그림을 그렸다.
보고 그리는 것 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외부 세계의 영상들이 사라져가도록 두거나 아니면 그의 방에 앉아 충만함이 다시 흘러넘치게 했다. 그림 한 장 한 장을 마분지에 그렸다. 버드나무 길에 비오는 하늘, 정원의 울타리, 숲속의 벤치, 시골길, 인간과 동물, 그리고 결코 본 적 없는 것들, 아마도 영웅이나 천사를 그렸다. 그러나 그들은 울타리처럼 숲처럼 존재하고 살아있었다. 그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으나 그림을 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림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귀찮게 굴며 강요했다. 그래서 그는 한 친구에게 방 열쇠를 주었는데 정작 본인은 여행을 떠나버렸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볼 때 거기 있고 싶지 않아서였다.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방에서 커다란 탄성이 울려나왔다. 그들은 화가의 뛰어난 천재적 재능을 발견했다. 전문가와 평론가들이 모두 말하듯이 그는 괴짜이지만 신의 은총을 받은 자였다. 화가 알베르트는 그동안 한 마을에 묵고 있었다. 농가의 방 하나를 빌린 후 물감과 붓들을 꺼냈다. 다시금 즐겁게 골짜기와 산을 누비고 다녔고 그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나중에 그림에 투영해 넣었다. 그때 알베르트는 한 신문에서 전 세계가 그의 집에서 그의 그림들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점에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며 그는 수도에서 발행된 신문의 길고 아름다운 기사를 읽었다. 그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고 온통 찬사만 널려 있었다. 그러나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만 더했다. 푸른 옷을 입은 부인의 초상화에서 노란 배경색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대담하고 매혹적인 색의 조화, 고요한 장미의 삶을 묘사한 표현력 역시 놀랍다. 그리고 자화상들. 우리는 이 그림들을 심리적 초상화 기법의 걸작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하고 또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고요한 장미의 삶을 그린 기억이 없었다. 푸른 옷을 입은 부인의 초상화도 그리고 그가 알기로는 결코 자화상을 그린 적도 없었다. 그의 반에 진하게 덮인 강변이나 천사, 비 오는 하늘 등 그토록 친숙한 그림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었다. 알베르트는 도시로 돌아왔다. 여행객 차림으로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알베르트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표를 사야 했다. 거기에 낯익은 그림들이 있었다. 그림 옆에 쪽지가 붙었고 그 쪽지에는 알베르트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것들이 쓰여 있었다. 자화상이란 타이틀이 많은 그림에 붙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낯선 이름의 그림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에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원의 울타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름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그려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돌이 있는 풍경에서는 갈라진 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결국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알베르트는 조용히 다시 여행을 떠나 더 이상 도시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에 많은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그러면서 행복을 느꼈다. 다만 아무에게도 그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저는 도시를 읽고 싶었는데 그 딱따구리 대사가 너무 좋아서. 근데 화가라는 작품도 되게 뭔가 그 헤르만 헤세가 어떤 창작자의 심리를 너무 이렇게 극사실처럼 묘사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뭐 글 쓰는 분도 그렇고 연기하는 분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되게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 생각하는데 자신이 창작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좀 계속 쑥스러움이 생기고 되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뭔가 토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심리들이 너무 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했던 작품들에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작품을 이제 제 손을 떠나서 뭔가 독립적으로 뭔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비평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뭔가 괜히 너무 쑥스러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혼자 다짐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심리들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재밌게 읽은 작품입니다.
헤세의 작품 피리의 꿈 김신욱 배우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리의 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받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아로 만든 작은 피리를 내게 건넸다. 먼 타향에서 너의 연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면 부디 이 늙은 아비를 잊지 말아다오. 이제는 너도 세상을 직접 보고 뭔가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네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언제나 노래 부르는 것만 좋아했기에 이 피리를 만들게 했단다.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곡만 연주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내게 주신 재능이 아깝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저 학자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좋은 피리만을 불어야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저 감사하며 피리를 주머니에 찔러 넣은 후 작별을 보냈다. 그때 숲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팔에 바구니를 끼고 금발 위로 책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는 어디로 가세요? 벌초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가야 해요. 그녀는 말하면서 내게 가까이 왔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세상으로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어주라고 하셨지만 아직 잘 불지는 못해요. 더 배워야죠. 그래요? 그럼 뭘 잘하세요? 뭔가는 잘 할 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노래는 부를 줄 알죠. 무슨 노래요? 아침과 저녁에 대한 노래, 모든 나무와 짐승과 꽃에 대한 노래죠. 예를 들어 지금은 숲에서 나와 벌초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소녀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런데 이름이 뭐죠? 브리기테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밀짚 모자를 쓴 예쁜 브리기테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바구니에 가지고 있는 것, 꽃들이 그녀를 배웅하는 모습과 푸른 서양매꽃이 정원 울타리에서 그녀에게 손 내미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 노래했다. 그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듣다가 좋은 노래라고 말했다. 답례로 빵을 선물로 받은 청년에 대해서도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빵을 원하지 않았고 아가씨의 입맞춤을 원하며 그녀의 갈색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그녀가 미소를 띠고 입술로 그 입을 봉해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노래한다. 그런 내용의 노래였다. 그러자 브리기테는 몸을 굽혀 그녀의 입술로 내 입을 막아버렸다. 그녀의 입맞춤은 너무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웠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거의 슬픈 느낌이 들려고 했다. 그래서 재빨리 작별을 고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소녀는 천천히 산을 올라갔다. 숲 근처에 늘어진 너도 밤나무 아래 멈추어 서서는 아래쪽에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짓을 하면서 머리 위로 모자를 흔들어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그림처럼 조용히 너도 밤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나의 길을 걸어갔다. 길이 모퉁이에서 구부러질 때까지 생각에 잠겼다. 거기에 물방앗간이 서 있었다. 그 근처 강 위에는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배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보아하니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고는 그의 배에 올랐다. 배는 곧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강물을 따라 내리달렸다. 나는 배 한가운데에 앉았다. 남자는 뒤쪽에 앉아 키를 잡고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는 시선을 들어 베일에 가려진 듯한 회색빛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가고 싶은 대로. 그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강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거나 큰 도시로 가거나 자네 좋을 대로. 모든 게 다 내 것이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역시 강물과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강물의 여행에 대해 노래했다. 그의 노래는 나의 노래보다 더 아름답고 힘이 있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가락을 띄었다. 그가 노래한 강물은 좌충우돌하는 파괴자가 되어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왔다. 어둡고도 거칠게. 그것은 물레방아에 걸려 삐걱거리며 돌았다. 다리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긴장했고 자신이 날라야 하는 모든 배를 미워했다. 파도와 긴 초록색 물풀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익사자들의 하얀 몸을 흔들었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조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완전히 정신이 혼란에 빠진 채 가슴이 답답해져 침묵했다. 이 기품 있고 현명한 늙은 가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한 것이 맞다면 나의 노래는 전부 어리석은 것이며 단순한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신의 마음처럼 선하고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고 괴롭고 사악하고 음울한 것이었다. 숲이 살랑거리는 것도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통 때문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림자가 더욱 길어졌다. 내가 노래를 시작할 때마다 음조의 빛이 약해지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때마다 낯선 가수는 내게 노래로 응답했다. 세상을 더욱 이해할 수 없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나를 더욱 방황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노래로. 내 영혼은 비탄에 잠겼다. 시골에, 꽃들 곁에 혹은 아름다운 브리기테 곁에 머무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다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붉게 타는 저녁 노을사리로 브리기테와 그녀의 입맞춤에 대한 노래를.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내가 입을 다물자 키를 잡고 있던 남자가 노래했다. 그 역시 사랑의 기쁨, 갈색과 푸른 눈동자, 붉고 촉촉한 입술에 대해 노래했다. 어두운 강물 위로 비통하게 부르는 그의 노래는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그의 노래 속에서는 사랑까지도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인간으로 하여금 고뇌와 그리움 속에서 갈피를 잃고 상처를 입은 채 방황하게 하고 그리하여 서로 괴롭히고 죽이는 치명적인 비밀로 변해버렸다.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 내가 벌써 몇 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며 곤경과 불행만을 겪어온 것처럼 피곤하고 슬퍼졌다. 그 낯선 남자로부터는 줄곧 슬픔과 불안의 강물이 조용하고 서늘하게 흘러나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돌아가는 길은 없다네. 그는 엄숙하면서도 친절하게 말했다. 세상의 근본을 탐구하려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야. 그 갈색 눈동자의 소녀에게서 자네는 이미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버렸어. 멀리 떨어질수록 그 소녀는 더욱 귀하고 아름다워질 걸세. 어디로든 자네가 가고 싶은 대로 별을 몰고 가보게. 내 조종석을 자네에게 양보하겠네. 나는 몹시 슬펐지만 그가 옳음을 알았다. 남자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방랑의 날과 브리기테와 아버지와 고향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늙고 슬픔에 잠긴 채 줄곧 이 밤의 강물을 저어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그 남자를 부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진리의 깨달음이 서리가 내리듯 나의 가슴속에 밀려들었다.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물 위로 몸을 내밀고 등불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어두운 수면에서 잿빛 눈을 가진 날카롭고도 진지한 얼굴이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것은 늙고 모든 것을 잘 아는 얼굴, 즉 바로 나 자신이었다. 거기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어두운 수면 위로 밤을 뚫고 계속 나아갔다. 저는 이 피리의 꿈을 골랐는데요. 이유는 저는 일단 시간이 기이하게 흐르는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눈을 뜨고 났더니 평생이 지나버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굉장히 오래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일단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거대해서 잘 어떤 방식으로도 전체를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감각적으로 알 것도 같은 그런 감정이나 비밀 같은 것들 그런 게 삶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어떤 순간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감각한 적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그런 기억이나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옥상에서 화분에다 분꽃을 길렀거든요. 근데 그 꽃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아물고 아침에 다시 피고 그걸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정확히 뭐라고 생각을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까 초등학교 뭐 3, 4학년 이럴 때였는데 생각으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분꽃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시간대마다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 다 알았지만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딱 한순간에 뭔가 아는 그런 순간들 하지만 그게 뭔지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어쩌면 그 환상을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좀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낭독으로 헤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되게 잘 적절한 것 같아요. 텍스트 너머에 있는 시간과 울림이 낭독을 통해서 되게 잘 전달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독자님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독자님 두 분의 낭독을 좀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박세인님께서 난쟁이의 일부를 읽어주실 예정이시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 이스탄불에 살 때 언젠가 놀랍고도 이상한 일을 경험했지요. 아버지는 당시 의사이자 어려운 경우에 처한 사람의 상당량 노릇을 하며 지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훌륭한 지식, 즉 의술과 마법을 스미르나 지방에 살던 한 페르시아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거짓이나 아첨 따위는 모르고 오로지 당신의 기술에만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기꾼과 돌팔이 의사의 시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오기만 기다렸지만 적어도 약간의 돈을 벌기 전엔 이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여주인은 쿠션 위에 누워 열심히 귀를 기울였지. 난쟁이가 이야기를 끝내고 입을 다물었을 때에도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 사공이 곤돌라를 멈추고 돌아가자는 명령을 내릴 때에야 놀라 깨어나서는 사공에게 손짓을 하고 앞에 들은 커튼을 내렸던 거야. 사공은 급히 곤돌라를 돌려 나는 새처럼 도시를 향해 내달렸지. 난쟁이는 홀로 웅크리고 앉아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라도 생각해 내려는 듯 조용하고 진지하게 어두운 해안의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네. 어느새 곤돌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리오 파나다와 작은 운하들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네. 마지막으로는 김희정 님이 아이리스의 일부를 낭독해 주실 건데요. 영상들 뜻대로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영상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그의 내면의 영상이 아닌 어떤 존재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 존재는 그의 안에서 있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아이리스의 것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것이기도 했다. 그 목소리는 위안이요 희망이었다. 기적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를 놀라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어느 날 물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수영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그때 물속에 아이리스 한 포기가 뾰족하게 얼굴을 내밀고 가냘프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동트는 황금빛을 향해 고요히 걸어 들어갔을 때 모든 추억과 알고 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그들의 손을 느꼈다. 그것은 작고 부드러웠다. 사람의 목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친근하게 그의 귀를 울렸다. 어린 시절의 봄날에 모든 것이 울리고 빛나던 그때처럼 목소리들은 그렇게 울렸고 황금빛 기둥들은 빛났다. 어린 시절 그가 꾸었던 꿈, 꽃받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도 거기 다시 있었다. 그 꿈 뒤로 모든 영상의 세계가 미끄러져 들어와 그 영상 저편에 놓여있던 비밀 속으로 가라앉았다. 안젤름은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길이 고향 쪽을 향해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환상낭독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편집자로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신옥 배우님, 정기현 소설가님, 장종환 화가님,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낭독해주신 독자 두 분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낭독 들어주신 멋진 청중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시간 또 만들어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